안녕하세요. JCN 닥터스 울산 이규현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강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니 특히나 건강관리에 더 힘써주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날이 추워질수록 체온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데 그만큼 수많은 질병들이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겨울철에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하지정맥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2025년 닥터스 울산, 오늘은 강추위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5년에는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정맥의원 원장 이동기입니다. 네, 새해에는 한 해의 계획을 많이 세우는데요. 특히나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운동 등 건강관리를 새해 계획으로 세우시는데 원장님께서는 건강해지기 위해 특별히 세우신 계획이 있을까요? 건강한 한 해를 보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신년 계획 중에 하나일 것인데요. 이 건강한 한 해를 보내기 위해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건강한 식생활일 것입니다. 저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 규칙적인 식습관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평소에 식습관을 고쳐보시면 건강한 1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으로 올 한 해는 새해 목표를 이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강추위에 주의해야 하는 질병이죠.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원장님이 하지정맥류가 원래 온도가 높아야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겨울철에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을까요? 겨울철 추운 날씨로 인해 야외 활동이 줄어드는 계절이죠. 이 운동 부족은 다양한 신체 질환의 원인이 되는데 하지정맥류도 이러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한 따뜻한 실내에 있다가 추운 외부로 갑자기 나가면 혈관이 급작스럽게 수축하게 되어 하지정맥류 발생의 위험도가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게다가 겨울철에는 몸을 따뜻하게 풀기 위해 사우나나 찜질을 많이 하게 되시죠. 네. 이러한 행동이 하지정맥류 증상의 악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 말을 들으니까 괜히 겨울철에는 사우나나 좀 찜질을 피해야 할 것 같은데요. 무리하지 않게만 하면 좀 괜찮겠죠? 네, 맞습니다. 적당히 하시면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처럼 추위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온열기구를 사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이거 이용을 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좀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난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난방기구에서 나오는 뜨거운 열기가 혈관을 과도하게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열기를 직접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더라도 실내외 온도차가 커지면 이 역시 혈관의 탄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지정맥 환자들에게는 좋지 않은데요. 네. 또한 공간 전체를 난방하는 것이 아닌 당장 추위를 녹이는 차원에서 피부 가까이에 전열기구를 두고 생활하거나 뜨거운 방바닥에 피부를 직접 대면 무더운 여름처럼 혈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하지정맥류도 악화됩니다. 또 열성 홍방 같은 색소 침착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 겨울철 하지정맥류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이 날씨가 추워지면 이것이 느려지면 하지정맥 통증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네. 이것이 무엇일까요? 느려지면서요. 혈액순환이 조금 느려지면 하지정맥류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정답은 혈액순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혈액순환입니다. 이 날씨가 추워지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혈관의 혈전이 쌓이기 쉬워 하지정맥 환자의 통증이 가중될 수 있는데요. 특히 추운 계절에는 혈액순환이 둔화되기 때문에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자세로 휴식을 취하거나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다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 외에도 겨울철에는 꽉 붙는 레깅스나 긴 부츠 등도 많이 신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다리를 압박해서 다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환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정맥류 어떤 질환인가요? 예,
하지정맥류는 다리로부터 심장으로 올라가는 혈관인 정맥 내 판막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판막은 아래쪽에서 올라온 혈액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혈관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쪽으로 역류하는 혈액과 심장 쪽으로 이동하는 혈액이 만나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정맥이 부풀게 되면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겨울철에는 이상하게 따뜻한 곳에 있다가 추운 곳에 가면은 다리에 좀 이상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럴 때마다 다리를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혹시 다리 혈관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이게 하지정맥류일 수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성인의 약 20%에서 발생할 정도로 흔한 만성 질환입니다. 그 가운데 혈관 돌출이 있는 환자는 약 30%에 불과한데요. 네. 보통 하지정맥류라고 하면 다리에 꼬불꼬불한 혈관이 부풀어 돌출되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피부 돌출이 거의 없는 잠복성 하지정맥류도 흔하게 나타납니다. 네. 이 잠복성 하지정맥류는 다리 내부의 표재성 정맥혈관에 역류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혈관이 돌출되지 않고 자주 붓거나 저리고 욱신거리고 피로감과 중압감, 경련, 화끈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질환인데요. 네. 눈으로 봤을 때 혈관이 돌출되지 않아 하지정맥류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증상이 눈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쉽게 지나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잠복성 하지정맥류의 증상을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특히 저녁이 될수록 다리의 부종이나 저림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 다리에 선홍색이나 보라색 거미줄 모양의 실핏줄이 점점 심해지기도 하거나 수면 중에 다리에 쥐가 많이 나거나 활동을 많이 할수록 이 다리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가 있으면 잠복성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원장님이 말씀하신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도 또 따로 있을까요? 네, 하지정맥류 모든 연령대에 나타날 수 있지만 특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환자들 통계에 따르면 40대 이후부터는 하지정맥류가 급격히 증가하는데요. 50대와 60대, 특히 여성들이 하지정맥류로 고통받고 있으며 전체 인구 약 50% 이상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노화로 인해 정맥이 약해지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젊다고 방심하면 안 되는데요. 네. 최근에는 가족력과 불규칙적인 생활 패턴, 장시간 앉아 있거나 서 있는 습관 등 전반적으로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20, 30대 일명 MZ세대의 다리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전 연령대에서 주의해야 하는 질병인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여성이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특히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자꾸 귀에 맴도는 것 같은데 원장님, 왜 여성들이 조금 더 주의해야 하는 질병일까요?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하지정맥 발생 확률이 훨씬 높은 이유는 임신과 생리 주기 등 호르몬 변화가 정맥에 미치는 영향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네. 특히 30대나 40대에 아이를 낳은 여성들이 이 질환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신 중엔 체중 증가와 호르몬 변화로 인해 다리의 압력이 증가하고 정맥에 추가적인 부담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산 후에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임신한 여성들에게 저희는 특별한 치료보다는 압박 스타킹이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지도하게 됩니다. 아, 네. 하지만 출산 후 3개월이 지나도 하지정맥류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지정맥류에 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드리는데요. 네. 공부를 잘 하셨는지 간단한 테스트를 한번 해봐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제가 OX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무리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질환일까요? 무리하지만 않으면은 하지정맥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큰 질병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정답은 O라고 하겠습니다. 안타깝게 이번에는 틀리셨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이 하지정맥류는 만성 질환으로 이 질환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는 질환으로 조기에 치료할수록 조기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네. 이는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 회복이 불가능하고 불편감 또는 증상이 심해지고 새로운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질환이 동반되거나 2차적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정확하게 상태를 파악한 후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처럼 하지정맥류는 점점 악화하는 진행성 질병으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질환일 거라고 생각하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요.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신속히 검사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지정맥류를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봐야겠죠. 이쯤에서 가장 궁금한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바로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가 왜 발생하는 걸까요? 하지정맥의 근본 발생 원인은 근본 다리에 있는 정맥의 피가 심장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정맥 판막 기능이 손실되어 심장으로 가야 할 혈액이 역류하는 혈관 문제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이 하지정맥류는 유전적인 요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현대인들의 운동 부족과 스키니진, 레깅스 등의 몸에 꽉 조이는 패션 아이템,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인해 시간이 갈수록 원인은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온도의 영향과 잘못된 생활 습관 등으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것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혹시 하지정맥류의 위험 요인도 따로 있을까요? 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이것은 근육뿐만 아니라 혈관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성도 떨어지고 정맥 내 판막이 약해질 수 있어서 결국 판막의 기능 부전으로 정맥류 발생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네. 근데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환경적 요인으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아, 환경적인 요인으로도 종종 발생할 수 있군요. 그럼 원장님, 겨울이 되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좀 가려움증이 생기잖아요. 만약 피부 가려움증이 이 팔목이나 정강이 부위에만 나타나는 것도 하지정맥류의 일환일까요? 발생 원인일까요? 만약 피부 가려움증이 발목이나 정강이 부위에만 국한되며 이 다리의 저림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는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이 아닌 하지정맥 합병증으로 의심해 봐야 합니다. 이는 정맥성 피부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정맥성 피부염이 동반될 경우에 발목과 정강이 부위의 피부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염증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세포가 작용하여 색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체된 혈액에 의해 정맥 내 압력이 증가하면서 적혈구의 일부가 혈관 밖으로 누출되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이는 적혈구 속에 아망색을 띠는 성분 헤모시데린이 피부에 침착되면서 다리에 착색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근본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색소 침착과 함께 발목 가려움, 정강이 가려움이 동반되고 피부가 두꺼워지는 증상도 함께 일어날 수 있는데요. 네. 이는 하지정맥류를 오래 방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 단순한 가려움증이라고 생각해서 넘어갔던 또 흔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이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지정맥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나요? 원장님이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가 환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볼게요. 네. 이 하지정맥류는 한번 치료하면 재발하지 않는 질병일까요? 아까 점점 발생하는 질병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X라고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하지정맥류 치료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동안 혈액은 끊임없이 우리 몸을 순환하기 때문인데요. 네. 이로 인해 하지정맥류를 수술한 부위에 신생혈관이 나타나거나 정상적인 혈관에서 새롭게 역류가 진행되면서 하지정맥류가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후에는 정기검진이 필수입니다. 네. 이렇듯 만약 수술한 다리에 문제가 나타났다면 예방적 시술을 통해 재발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다음 키워드에서 구체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닥터스 울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질환, 하지정맥류, 추워지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하지정맥류가 의심된다면 일단 검사부터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 검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하지정맥류 진단은 환자가 서 있는 상태에서 주로 혈관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이 병기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맥류가 의심되는 부위에 초음파를 갖다 대면 발병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도플러 초음파 검사는 하지정맥 진단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이 혈관 안의 피의 흐름을 알 수 있는 도플러와 초음파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간단한 검사로서 검사 방법은 일반 초음파 검사와 동일합니다. 하지정맥의 원인이 되는 판막 손상 부위에서 피의 흐름이 역류하는 것을 확인하고 역류되는 시간과 속도로 역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도플러 초음파 검사로 내 다리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그런데 하지정맥류는 단계별 형태도 다르고 또 증상도 다를 것 같습니다. 단계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만성 정맥 질환은 가장 널리 사용하는 CEAP 분류법으로 1기에서 6기까지 총 6단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습니다. 네. 1기는 모세혈관 확장증 망상 정맥류로 지름이 1, 2mm 정도의 모세혈관이나 2, 3mm 정도의 망상 정맥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2기는 3mm 이상의 혈관이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 또는 복제 정맥에서 역류가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3기는 부종이 동반된 경우로 누르면 함몰되는 특징이 있어 일반적으로는 발목 부위에 많이 나타나지만 하지나 발로 확대됩니다. 4기는 피부 변화와 색소 침착, 습진, 피부 지방 경화증으로 이 색소 침착이나 정맥성 습진, 지방 피부 경화증, 백쇄위축 등의 다양한 피부 변화가 나타납니다. 네. 5기부터는 아주 심해진 경우로 피부 변화와 피부 궤양으로 피부 변화가 심해지면서 치유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6기는 진행성 피부 궤양이 동반되면서 피부 변화와 함께 심한 진행성 피부 궤양이 나타납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 증상과 또 종류를 보니까요. 하루빨리 치료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얼른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하지정맥류 치료 방법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1기까지는 비수술적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2기부터는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 하지정맥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보존요법으로 적당한 운동과 휴식, 정맥순환 개선제 복용, 발목의 압력을 강하게 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을 약하게 하는 의료용 압박 스타킹 등이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는 하지정맥 관련된 심각한 증상이 있거나 하지정맥 인한 합병증의 발생, 외상을 당하기 쉬울 정도 큰 정맥류, 미용적인 목적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이외에도 수술 치료 대신에 내과적인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원장님이 보존요법으로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위로 올라갈수록 압력이 약해져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일반 스타킹과 좀 형태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고를 때 좀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하는지 팁이 있을까요? 네, 의료용 압박 스타킹은 꽉 조이거나 혹은 한 사이즈 작은 제품을 선택한다고 해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압박 스타킹 형태는 특히 중요한데요. 이 단계별로 압이 다르게 적용돼야 하는데요. 이 발목에는 제일 강한 압력인 100%, 무릎에는 중압인 50에서 80, 허벅지에는 저압인 20에서 40% 정도로 압을 전해주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보존적 치료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이런 보존적 치료로 호전이 없다면 다음 단계를 고려해 봐야 할 텐데요. 다음 단계로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수술적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제 비수술 치료로는 혈관 경화요법과 초음파 등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혈관 경화요법은 가느다란 바늘을 통해 혈관에 경화제를 주입해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 경화된 혈관은 이후에 서서히 체내에 흡수하게 됩니다. 혈관 경화요법은 통증과 후유증이 적고 비교적 간단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이 피부 표면과 가까운 가느다란 혈관이면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음파 유도하에 혈관 경화요법도 시행되는데요.
치료 부위에 혈관 초음파 장비 탐쪽자를 댄 후에 초음파 화면을 통해 치료해야 할 혈관에 혈관 경화제가 정확하게 주입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와 혈관 경화 요법으로 증상이 개선되면 참 좋겠지만 증상이 조금 더 심한 경우라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겠죠. 대표적인 수술 치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하지정맥 발거술이 있는데요. 네. 이 하지정맥 발거술은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으로 이 문제가 되는 원인 혈관을 수술적인 방법을 통하여 제거하여 없애는 방법입니다. 혈관이 심하게 울퉁불퉁하거나 혈전이 있어 혈관 전용 레이저 수술이 부적합한 경우에 시행됩니다. 네, 이렇게 수술적 치료 발거술까지 알아봤는데요. 이런 수술적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지만 또 흉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원장님. 요즘은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레이저나 고주파 치료를 많이 고려하곤 하는데요. 이 두 치료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레이저 고주파 치료법은 열을 방출하여 혈관 섬유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며 같은 원리를 지닌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각 치료법에는 차이점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네. 우선 레이저 수술의 경우 문제가 되는 혈관을 혈관 전용 레이저에서 발생하는 고온으로 혈관을 제거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 흉터와 통증이 동반되었던 절개 수술에 비해 흉터와 통증이 적게 남아 획기적으로 개선된 치료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고주파 수술의 경우 120도 정도의 일정한 열을 전달하여 치료하는 방식으로 레이저 수술보다 수술 후 통증이 적고 회복이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보다 진보된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치료법은 각자의 방식이 달라 환자의 하지정맥류 경과 상태에 따라 치료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네. 따라 전문의를 통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한 후에 치료를 하면 더 극대화된 효과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알아봤듯이 하지정맥류 치료법은 환자의 상태와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모든 치료법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또 맞춤형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얘기를 나눠보니까 특히 하지정맥류는 생활 습관만 개선하면 조금 예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정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 엉덩이, 허벅지 부위가 너무 조이는 옷이나 내의는 피하는 게 좋은데요. 네. 그리고 또한 가볍게 걷는 운동이나 수영은 다리 근력과 정맥벽을 강화시켜 정맥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너무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하게 장시간 서 있을 때는 매 2, 3분마다 교대로 한쪽 다리를 올렸다가 내리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요. 네. 자주 다리를 구부리거나 펴기, 돌리기 등의 운동을 하는 것은 정맥혈의 순환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생활에서는 소금 섭취를 줄이고 섬유소가 많은 곡물, 신선한 채소 또는 과일 등의 섭취로 변비를 예방하여 이 과도하게 복압이 상승한 것을 막아 정류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원장님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이제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하지정맥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이 경미한 상태라도 진료를 통해 상태를 파악하고 맞춤형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원한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에 임하는 것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으로 겨울철 하지정맥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겨울철 다리 건강을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해주신 닥터정맥의원 이동기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겨울철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고 또 무릎까지 꽉 조이는 부츠보다는 발목 움직임이 편한 신발이 좋다고 합니다. 또 틈틈이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는 운동이나 발목을 돌리는 등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하지정맥류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 꼭 기억하셔서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CN 닥터스 울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